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리더십의 이번 주 강의를 맡은 오정현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제는 불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맨날 소통 말만 하지 우리 자신이 그만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저 자신부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된다면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바로 이 수업은 진작에 필요가 없었겠죠. 옛날 동화를 보아도 권성징악을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빗대어 표현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해서 옥에 갇혀 온갖 고생을 한 한국 여성의 상징적인 연려, 성춘향 모두들 아시죠? 이 시절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성춘향처럼 수청을 거절하였다면 성춘향은 그 흔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춘향 같은 여성이 그다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성춘향은 연려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내피셜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통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 바탕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불통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불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강사 소개, 불통이란, 결론 이렇게 깔끔하게 3단계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비싼 학비를 내시는데 도대체 누구한테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저에 대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오정현이라고 하고요. 전화번호는 010-2639-1212입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이니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장하셔서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많은 친추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소재한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마이스라고 하는 그런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를 종합한 산업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분야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스 산업의 가장 기본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입니다. 전공을 살려서 한국관광산업진흥원의 이사장과 월드옥타,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에서 박사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끝난 선거 있죠. 그 선거에 대구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경선까지 올라갔다가 3선 의원, 2선 의원을 상대로 신인인 제가 붙어서 60표 차이로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타입인 엠퍼피입니다. 그럼 대충 그림 나오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불통이란 사실 제가 중앙일보를 잘 보는 편은 아닌데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불통을 주제로 키워드 검색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통인 현 정부 일 못하는 건 뻔하니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오mon과 불통을 막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소통보다 불통이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일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 등 불통과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갓 시작한 정부를 불통과 독선, 불신 등으로 그런 말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불통은 달고 다니나 봅니다. 물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이 부분에서 제가 웃긴 걸 또 찾았는데 가장 밑에 기사를 보시면
북한에서도 이번 정부를 불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뭐 소통은 한 적이 있나? 정말 모르겠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불통. 도대체 무엇이 불통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통과 불통을 찾아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소통은 한자로 소통할 소, 통할 통을 써서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그리고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불통은 한자로 아니불, 통할 통을 써서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잘 통하는지 잘 통하지 않는지 뭐 그 차이죠. 소통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한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환경, 그리고 살아온 환경, 부모, 친구, 주변인, 금전적인 환경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일치에 도달하는 완전한 소통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독일의 철학과 교수인 노르베르트 볼츠가 주장하였습니다. 이분은 뉴미디어와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탁월한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신데, 저 역시 권위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소통한다고 믿더라도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소통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소통한다는 생각은 환상이고 불통이 도리어 자연스럽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사회 시스템과 사회 체계 이론을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독일의 사학자인 니클라스 루만은 We cannot communicate, 즉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말로 세계를 박았습니다. 그럼 불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조셉 월풀은 We cannot not communicate,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또 세계를 박았습니다. 도대체 두 분 왜 이러는 걸까요? 한쪽은 We cannot communicate, 우리는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한쪽은 We cannot not communica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지 아니할 수 없어. 조셉 월풀의 주장을 보면 소통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소통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삶의 과정 그 자체가 소통이다 라는 말인데요. 과정으로서의 소통은 소통이 비윤속적인 일회적 사건이나 행위 현상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살아있다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쉬운 말을 이렇게도 어렵게 정의하는지 저도 제 삶의 일부에서는 학자이긴 합니다만 참 학자들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네요. 소통이 먼저냐 불통이 먼저냐는 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말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입 가까이에 있는 것이 후라이드 치킨이냐 계란 프라이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둘 다 현존하는 한 본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 더 윤택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그 훌륭한 학자들의 지식의 한 1만 분의 1 정도 떼서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안민호 교수님은 합리적 사회 소통과 효율적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10가지 집단 편향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무지, 다수에 대한 다수의 생각. 두 번째는 허위 합의 효과, 남들도 나처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침묵에 나선, 침묵이 만드는 다수의 의견. 네 번째는 방관자 효과, 책임의 분산. 다섯 번째는 제3자 효과, 설득의 이중잣대. 여섯 번째는 외집단, 동질성, 가설. 남자들은 다 똑같다. 일곱 번째, 집단사고, 갈등 없는 만장일치의 환상. 여덟 번째는 스테레오타입,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아홉 번째는 인지부조화와 STR,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 번째는 집단 동조와 호모필리, 유유상종이 만드는 불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자, 진짜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또 화가 치밀어 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한잔하러 가고 싶으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거의 한 80% 정도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준비를 하는 내내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면 이제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지금보다 더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무음으로 틀어놓고 놀러 가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엄청 방대한 내용이겠지만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저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원적 무지, 즉 다수에 대한 다수의 생각. 조금 어렵죠?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이 사람 아시죠? 네, 맞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말하고 온라인 강의가 좀 그렇네요. 여튼 덴마크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나오는 현상은 다원적 무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꾼들이 임금님과 신하들을 속여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자신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일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기꾼들의 말 때문에 본인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 거리 행진까지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소리친 후에야 모두 사기꾼들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 동화는 다원적 무지 상황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한 동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과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심각한 소통 부재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집합적 무지 상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즉, 조직의 규범이나 행동 방식을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잘못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 규범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위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교수의 요청에 정작 본인은 다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반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말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서 우리는 다원적 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허위 합의 효과입니다. 허위 합의 효과는 말이 좀 어렵죠. 다원적 무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지각하는 인지적 오류의 일종으로 집단 소통 장애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거를 정말 압축적으로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물 좀 마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허위 합치, 과장된 합의 효과로도 불리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합치하는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다원적 무지인데 반해서 허위 합의 효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합치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 유유상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허위 합의 효과가 더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허위 합의 효과입니다. 허위 합의 효과는 단순히 정상적 합의에 대한 과장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정상적 소통과 합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허위 합의 효과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원래 자기 합리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태도, 행동, 또 행위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 인지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허위 합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불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허위 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허위 합의 효과는 SNS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대중매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트위터가 이용자들의 여론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허위 합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높은 허위 합의 지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동질성 인식이 높고 이념 강도가 강할수록 잘못된 여론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즉, SNS에서 일어나는 여론으로 허위 합의 효과에 의해
나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렵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설명을 진짜 쉽게 표현해서 이 정도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쯤 해서 1부 수업을 마치고 조금 쉬고 2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침묵의 나선입니다. 사람들은 논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한다고 느낄 경우에 또 여론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에 침묵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소수의 관점은 더욱 소수로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이만이 주장하고 발전시킨 이론인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다원적 무지나 허위 합의 효과는 여론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인지적 오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상황, 즉 침묵을 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즉, 침묵이 다수의 의견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립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침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묵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동지를 규합하고 반대자를 설득하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방관자 효과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사람들이 목격하고도 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이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왜 도대체 빈번하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존 달리와 빕 라테인이 정의한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책임의 분산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단순히 그런 곤란에 빠진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개인적 양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회,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함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보이지만 보려고 하지 않고 들리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우리 사회와 정치는 더욱 다양한 불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갈까요? 다섯 번째는 제3자 효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미디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셔츠를 입을지, 또 어떤 구두를 신을지, 또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정치인을 또 뽑을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미디어에서 찾고 있고 미디어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 때 뭘 먹을지 핸드폰으로 지도를 켜고 인스타그램을 또 찾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많은 정보들이 미디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별점 이런 것, 또 후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맛있는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저는 쉽게 인정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려 하려 하지 않죠. 정말 우리가 직접 냉철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남들은 그 미디어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각 편향을 미디어 학자들은 필립스 데이비슨이 이론화한 제3자 효과라고 합니다. 제3자 효과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본인과 타인을 분리하고 개인과 대중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중잣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효과의 핵심 가설은 그 사람들은 특정 메시지가 자신 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인데요. 나는 지역 감정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특정 메시지나 이벤트에 과민 반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디어 효과에 대한 이중잣대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과 다른 믿음이라는 점에서 불통의 그런 원인이 되는 중요한 지각 편향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네요. 용어도 이상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겠죠. 그래도 좀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반이나 왔으니까요. 정말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연락처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학비가 아깝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외집단 동질성 가설입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뭐 여자들도 다 똑같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양성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집단의 다양성은 과소평가, 동질성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고 그들은 다 똑같아는 그런 말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죠. 여자들끼리 모여서 또 남자 이야기를 자주 하죠. 물론 남자들도 모이면 뭐 온통 여자 이야기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남자들은 다 똑같다. 뭐 여자들도 또 다 똑같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다르죠. 사람들도 뭐 다 다릅니다. 뭐 남자, 여자 이렇게도 다르고요. 서로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똑같다고 하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들은 서로
다르다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나는 오늘 뭐 이래서 달라. 나는 원래 달라. 나는 좀 특별해. 스페셜해. 본인들은 다 그렇다고 하면서 남들은 다 다르다고 하죠. 이런 인지적 편향을 외집단 동질성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외집단 동질성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속한 내 집단보다 속하지 않은 외집단 사람들이 태도나 성격 그리고 외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들에서 서로 동질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즉, 자신의 속한 그룹은 실제와는 다르게 과장되게 인식하고 이 인식 때문에 다른 집단과의 불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는 집단 사고입니다. 이제 이거 포함해서 이제 4개 남았습니다. 그죠? 갈등 없는 만장일치의 환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뇌리 속에 한 장면이 싹 지나가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북한을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북한처럼 반대가 없는 모두가 동의하는 만장일치가 정상적인 소통일까요? 아니면 불통일까요? 갈등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토론은 정말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비판들의 단호한 자세로 견제하는 것은 소통일까요? 불통일까요? 질문입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모두 불통입니다. 집단 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집단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에 대한 합리화, 지나친 낙천적 분위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믿음, 집단 외부 다른 의견의 배척, 외부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화 등이 나타난다면 집단 사고를 의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고는 집단 내 소통의 왜곡과 실패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는 집단 구성원들의 과도한 응집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국 예일대학교 어빙 제니스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고급지네요. 제니스. 집단 응집력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관심과 상호 동일시 정도를 말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적, 예를 들어서 명예, 우정, 유대, 자신들의 가치 확인, 또 자아 존중 등의 심리적 요인과 그 밖의 다른 실리적 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적이 됨으로써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이게 목이 많이 잠기네요. 원래 이렇게 목이 잠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응집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익과 목적 때문에 응집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즉, 자신의 목적이 집단을 통해 성취될 수도 있다는 구성원들의 인지, 믿음의 정도가 크면 그만큼 집단 응집력도 커지게 됩니다. 집단 응집력은 한편으로는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야 할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지속이 향후에는 조직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해를 끼치게 되게 마련입니다. 집단 응징력이 또 다른 불통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앞에서도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먼저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스테레오타입은 두산 백과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 즉 고정된 관념이라고 번역된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즉 다시 말하면 스테레오타입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를 의미하는데 특정 집단에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고 그 특성을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일반적 특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스테레오타입은 인종, 계층, 성별, 직업, 나이 모든 분야의 그런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설정되어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처럼 백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좀 긍정적인 반면에 다른 유색 인종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양인 또한 동양인을 볼 때 오리엔탈리즘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오리엔탈리즘 안에는 동양만의 그런 신비로운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또 테러리스트의 그런 위험한 모습 그리고 정말 가난한 모습 등을 포함해서 동양에 대한 좀 비틀어진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동양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긍정적 스테레오타입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특히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의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좀 힘이 있는 그런 집단이 아주 소수 집단을 보고 정말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다면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없애려고 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험성을 대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레오타입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그 자체로 불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또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강의를 한 2번, 사실 3번 정도 들으시면 정말 많은 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게 알면 정말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정말 교양적으로도 또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떤 집단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너무 어려우면 정말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한 2번, 3번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2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언변 수준도 많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많이 바뀔 테니까요. 2부 수업은 또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곧 3부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수업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9번째, 10번째 이제 2개만 남았죠. 자, 9번째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지 부조화는 거짓말, 특히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타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소통은 아주 심각하게 방해받게 되겠죠. 인지 부조화에 대한 좋은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 하나인 이솝우화 여우와 포도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포도를 좋아하는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자신이 따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 포도는 신포도일 것이야 라면서 외면합니다. 얻을 수 없다면 좋아하던 것도 싫어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아서 페라리를 타고 다니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이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쟤는 정말 금수저구나. 또는 혹시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저 나이에 페라리를 타? 또는 뭐 양아치네, 뭐 깡패네, 뭐 이렇게 해서 뭐 불법적인 걸로 돈을 벌어서 페라리를 타겠지? 이렇게 비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와, 멋있다. 나도 타고 싶다. 남자라도 옆자리 좀 타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럽죠. 네, 그렇다고요. 자, 여튼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태도를 바꾸는 이런 행위를 보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심리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인지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심리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인지적 선택.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를 속여서 태도까지 변한다. 이런 이야기죠. 인지 부조화에서 부조화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조화를 줄이고 조화를 좀 더 이룰 수 있도록 자극하는 정보나 상황을 찾고 그 반대는 기피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미디어에 얼마나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되든지 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선택적 노출과 기억 역시도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지 부조화에 의한 거짓말이 자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면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기준이 이제 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달라도 그 사회적인 바람직함 그를 인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계산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거짓말로 그치지 않고 집합적인 그런 거짓말이 되거나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결과 바람직한 사회적인 그런 소통을 가로막아서 사회적인 또 불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 인지 부조화는 대표적인 불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집단 동조와 호모필리입니다. 요즘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없죠? 소셜미디어는 그 특성상 끼리끼리 소통을 강화하고 분절화를 부추기고 또 폐쇄적 소통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소통, 또 분절화, 그리고 폐쇄적 SN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한 반면에 또 개방적이고 약한 유대의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SNS, 인터넷은 상당히 개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어떠한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한 유대의 연결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매니악틱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가능해서 좀 더 큰 연결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런 연결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의지와 뭐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서 음지에 있는 것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의 양과 횟수는 많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또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대화하는 그 대화는 많이 줄고 또 인간은 더욱더 고독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횟수보다 우리가 쉽게 뭐 톡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든가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정황을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도 남들이 올리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런 정보를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로 사람들이 또 교류가 더 적어지고 또 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욕구들이 더 이제 저지를 받으면서 인간은 더 고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런 소수의 진실이 보편적 진실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보편적이지 못한 극단적인 의견과 주장이 소셜 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다수의 의견과 주장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다 맞고 다 틀리고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안에서 어떠한 형식의 불통이 일어나고 있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통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SNS는 그 속성상 부족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방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아주
편견과 차별의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이죠. 익명성과 차명성을 앞세워서 패거리 싸움을 하는 것은 게임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카페에서도, 톡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늘 흔하게 발생합니다. 글로벌 시대, 온라인 시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부족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분명히 지금 실제하는 실체의 문제이죠. 인터넷의 수많은 카페 하나하나, 또 SNS의 동종애적 네트워크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면 또 새로운 또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동종애의 원칙에 따른 군집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종애적 경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요. 결국 사회는 연결되고 통합되기보단 단절되고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더 친해지고 더 소통할수록 사회는 더 분열하고 더 불통하게 된다는 것이 호모필리 패러독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불통의 개념과 합리적 사회 소통, 그리고 효율적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10가지 집단 편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기 전에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더욱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더욱 강한 리더십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인데요. 아프지 않기 위해선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듯이 우리도 소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불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수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딱 한 2번만 더 들어보시면 정말 이 불통의 그런 원인, 그리고 남들이 왜 저런 행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어떤 이제 불통을 소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